당장 나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나가! 차가운 빗줄기가 뺨을 때리는 2026년 5월의 어느 밤, 저는 10년간 몸담았던 시댁의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짐 가방 하나 챙길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온갖 저주와 독설을 퍼부으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던지듯 내던진 곰팡내 섞인 낡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참함과 억울함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점퍼의 안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느껴진 서늘한 종이 뭉치의 촉감이 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꺼내 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의 이유, 그리고 이 가정이 저를 어떻게 파멸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꿀 때 저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겪어온 세월은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 그들의 영양분이 되어 착취당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저를 이토록 잔인하게 버려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그렇게 당하고도 어떻게 버텼냐고 묻지만 제게는 버티는 것이 곧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점퍼 속의 비밀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내면 제가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될 것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은 효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인자한 노인의 탈을 쓴 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를 부엌으로 불러내어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분량의 가사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저의 청춘을 짓밟았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제게 행했던 수많은 악행 중 가장 사소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은 저를 한 인간이 아닌 자신의 집안을 위해 소모되고 사라져야 할 부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은 이제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몰아넣었던 가스라이팅, 저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빚을 남기려 했던 정황, 그리고 지금 제 손에 든 결정적인 증거까지,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저를 쫓아낸 그들의 비웃음은 곧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낡은 점퍼를 꽉 쥐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밑바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부터 풀어낼 이야기는 한 여자의 복수극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참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겪었던 이 참혹한 쫓겨남이 끝이 아닌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제가 시댁에 들어가 겪었던 구체적이고 치욕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왜 저를 이토록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려야 했는지에 대한 숨 막히는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비밀을 손에 쥐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점퍼가 어떻게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무기가 되는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시어머니의 기준을 묻곤 합니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넘칠 정도로 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내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 말하던 그 다정한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함이라는 가면 아래에는 며느리를 자신의 종속물로 길들이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인한 설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길들이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지? 그래도 집안의 복은 부엌에서 나오는 법이야. 웃음기 가득한 그 목소리는 마치 자애로운 성인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저를 자신의 가사 노동자로 확정짓는 권력의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차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검사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먼지 한 톨, 주방 타일의 물기 하나까지 그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화를 내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몸이 아파서 우리 아들한테 고생을 시키는구나. 내가 없어져야지. 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방식으로 제게 엄청난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10년 동안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었던 가장 강력한 사슬, 죄책감의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참으로 교묘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에 토를 달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내 아들아, 어미가 너희들 결혼 생활에 짐이 되는 모양이다. 그냥 내가 저 방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지낼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의 연극이 이어지면 평소 점잖던 남편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울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저는 점차 제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죄인이 되어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 공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가정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저의 대인 관계마저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으려 하면 내일이 제삿날인데 내가 안 오면 어떡하겠니? 혹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옆에 있어 줘야겠다는 식의 거짓말로 저의 일상을 원천봉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오직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번 돈은 고스란히 시댁의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고 저는 정작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철없는 며느리로 포장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가 다 챙겨줘야 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니까.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두었구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제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는 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저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독립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저를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아두고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즐겼습니다. 제가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려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끼어들거나 남편에게 쉴 새 없이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부부만의 시간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차 가정적인 남편보다는 효자 아들의 모습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나아가 제가 가진 노동력과 자산까지 착취할 장기말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집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면 어김없이 또 다른 착한 얼굴을 꺼내 들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저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 10년의 세월 동안 저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자아는 사라졌고 거울 속에는 생기 잃은 늙은 여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점퍼 안주머니에 담아두었던 그 비밀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저를 평생 종처럼 부리고 버릴 계획의 핵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지옥을 견뎌야만 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명의를 이용해 거대한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범한 가정인 줄 알았던 곳이 사실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있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분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쫓겨나던 그 밤, 낡은 점퍼 속에서 발견한 비밀은 이 모든 가스라이팅과 착취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제 일상을 심리적으로 잠식하고 있었다면 남편은 제 경제적인 기반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늘 성실하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보여준 미래라는 것은 제 명의로 된 빚을 늘려가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파놓은 덫으로 저를 유인하는 가장 유능한 사냥개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집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정말 재기할 수 있어. 당신 명의로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그동안 갚지 못한 빚도 청산하고 우리만의 오붓한 집도 살 수 있어. 남편의 그 눈물 어린 호소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게 제 인생을 망치는 마지막 열쇠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1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모아온 적금과 퇴직금, 심지어는 결혼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재산까지 모두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야금야금 빼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천 번도 더 사랑한다 말했고 우리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사실은 제 이름으로 된 거대한 빚더미를 싸는 과정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대출 잔액 증명서, 곧 들어올 예정이라던 거액의 수금 계획표. 저는 남편이 보여주는 그 서류들을 보며 우리가 이제 곧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구나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들은 모두 제 삶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치밀한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하며 최고급 양복을 입고 다녔지만 실상은 제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을 돌려막기하며 화려한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남편의 배후에서 상황을 지휘하는 설계자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대출을 강요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니? 아내가 이럴 때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 귀인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귀인이라는 단어는 제게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오히려 제 명의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가장 완벽한 착취의 구조였습니다. 어느덧 저는 집안의 경제를 짊어진 짐꾼이자 언제든 폐기 가능한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생활비로 단 10원도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제 명의로 된 카드 돌려막기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향해 당신은 아내로서 내조가 부족하다며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겪는 경제적 파탄은 그들에게 그저 며느리의 무능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제가 이혼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졌을 때 갈 곳도 먹고 살 돈도 없는 상태로 저를 길바닥에 내던져 완전한 파멸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던 셈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던 은밀한 대화들을 가끔 엿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곳에서 저를 비웃으며 다음 대출은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제 명의로 이전해 두고 나중에 발뺌할지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멍청해서 참 다행이지. 조금만 더 구슬리면 되겠어. 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그저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살아있는 기계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를 지탱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파멸의 끝에서 저는 오히려 아주 차가운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경제적으로 파멸시키려 할수록 저는 더욱더 날카롭게 그들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숨기고 있던 실제 사업 수익, 시어머니가 남편 모르게 챙겨두었던 비자금의 흐름까지. 저는 서술하는 것조차 끔찍한 그들의 범죄 행위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마다 저는 몰래 복사본을 챙겼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으며 그들의 계좌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그토록 당하고만 살던 제가 그 거대한 권력과 탐욕의 사슬을 끊어낼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쫓겨나던 그 밤,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비밀이 바로 이 경제적 파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그들에게는 단순히 돈벌이였지만 저에게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치열한 복수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들의 치밀한 경제적 사기 행각을 역으로 이용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는 기초를 닦았는지 그 긴박했던 복수의 설계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낸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참교육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경제적 파멸로 몰아넣으면서도 제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도망칠 곳 없는 겁에 질린 사냥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들의 비웃음과 모욕을 견뎌내며 훗날 그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남편의 사업 관련 자료들을 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서재 책상 위에 사업 서류를 어지럽게 펼쳐놓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잡한 수치와 어려운 경영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제 명의를 도용한 대출 계약서와 허위 매출 명세서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거나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한 틈을 타서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화면 속에 저장되는 증거들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분노라는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자금 통로 역시 제 추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현금을 숨겨두거나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그녀의 방안을 뒤지기도 했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영수증 하나,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캡처해 두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저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던 날의 대화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빚을 다 떠안고 나가면 우리 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라는 시어머니의 음성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녹취 파일이야말로 그들을 법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은 그야말로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 주변을 맴돌며 감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딴짓을 하지 않는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살폈죠.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핸드폰 클라우드에 증거를 저장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외장하드에 복사본을 만들어 집 밖에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제가 그들의 범죄 행각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에도 저는 그들을 역으로 기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굴복하는 척하며 그녀가 시키는 일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 명의로 또 다른 대출을 요구했을 때 저는 일부러 순진하고 멍청한 며느리를 연기하며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더 큰 빚을 제 이름으로 저지를수록 나중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도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도박이었지만 그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 이상 저는 그들과 함께 추락할지언정 절대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때때로 남편은 제 눈빛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힘들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라며 가식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가련한 연기에 남편은 안심하며 다시 제 명의를 이용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받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도 모르고 어서 더 많이, 더 크게 망가져라. 그런 생각들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증거를 수집하며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가해자는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피해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사냥꾼이 되어 그들의 뒤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를 지나 드디어 그들이 저를 쫓아내던 그날 밤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고 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그들의 틈새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비밀이 어떻게 이 증거들과 결합해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지 그 짜릿한 참교육의 과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칼을 간 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의 단계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모은 이 모든 증거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엎는지 그 통쾌한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시며 함께 분노하고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니까요.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착취가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을 저도 그들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제 명의로 뽑아낼 경제적 자산이 없다는 판단이 서자 저를 깔끔하게 폐기할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의 존재는 꿈에도 모른 채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워 빈손으로 쫓아내려는 치밀한 누명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이자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식사조차 평소와 달리 정적만이 감돌았죠. 시어머니는 유난히 상냥한 척하며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며느리 얼굴이 좋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말 속에 숨겨진 서늘한 의도를 읽어내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명의로 된 계좌에서 큰 돈이 인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 죄를 모두 제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습니다. 저를 가정 경제를 파탄낸 사치스러운 며느리로 만들어 집 밖으로 밀어내려는 그들의 계획은 참으로 저열하고도 단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다급한 표정으로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척은 온데간데없고 잔뜩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며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당신이 몰래 인출한 돈 때문에 내 사업 자금이 다 묶였어. 당신이 그랬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그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제 인감 도장이 찍힌 위조 문서들이
즐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라며 통곡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삼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자기적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연기를 끝까지 감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는 척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왜 이런 서류가 여기 있는지. 저의 나약한 반응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공포에 질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남편은 짐 가방 하나를 던져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 역시 거들었습니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서 다신 나타나지 마. 그들은 저를 붙잡을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빗줄기가 쏟아지는 대문 밖으로 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집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그 문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빗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며 건네준 곰팡내 나는 낡은 점퍼 하나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라면 절대 저에게 주지 않았을 그 낡은 점퍼를 굳이 그날 던져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점퍼는 사실 남편이 술김에 입고 다니며 중요한 문서들을 숨겨두던 비밀 보관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쫓겨나면서 급하게 짐을 챙길 때 실수로 그 점퍼를 집어든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점퍼 안주머니에는 그들의 몰락을 이끌 결정적인 증거의 정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 명의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던 실제 장부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 급하게 증거를 조작하다가 정작 자신들의 범죄가 기록된 진짜 장부를 제 점퍼와 혼동하여 건네준 것입니다. 하늘이 돕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저는 그 점퍼 안주머니를 더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그들이 저를 이용해 어떻게 돈을 빼돌리고 어떻게 법망을 피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파멸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빗속을 뚫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제가 비에 젖어 길거리를 헤매며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비웃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방심한 사이 저는 이미 승패를 결정지을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서류들은 이제 법정에서 그들의 자작극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를 쫓아낸 그들의 그 오만한 행위가 오히려 저에게 그들을 완전히 참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겪은 인고의 시간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부터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작한 누명이 어떻게 그들의 발목을 잡는지, 제가 발견한 장부가 어떻게 검찰의 수사 기록으로 바뀌는지, 짜릿한 참교육의 과정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당했던 그 억울함의 배로 그들에게 돌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이다 복수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들이 제게 던진 것은 낡은 점퍼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장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낸 그 장부는 지난 10년의 지옥 같았던 세월을 단번에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흐름만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저를 이용해 유령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탈루한 내역, 시어머니가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차명재산 목록, 그리고 제가 쫓겨나던 날 그들이 조작했던 가짜 문서들의 원본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급하게 범죄 증거들을 은폐하려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폭탄을 제 손에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그들이 저를 짓밟았던 잔인한 손길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휘두를 가장 강력한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날짜별, 사건별로 분류하며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녹취록, 사진, 그리고 이번에 발견한 장부까지 합치니 이건 단순한 민사소송 수준이 아니라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기꾼 며느리로 몰아세워 쫓아낼 때 정작 그들 자신이 대한민국 법망을 비웃으며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증거 정리가 끝날 무렵 저는 가장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무력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어왔던 제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를 들고 당당하게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껏 저지른 범죄만으로도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씻어 내려주었습니다. 한편 제가 쫓겨난 후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비참하게 쫓겨나 울며 불며 매달릴 줄 알았겠지만 제가 조용히 사라지자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을 겁니다. 남편은 며칠 후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마지막 자녀 재산까지 전부 정리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 평온함은 곧 들이닥칠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의 이름으로 그들이 가장 아파할 곳을 타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돈과 사회적 체면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짰습니다. 우선 제가 쫓겨난 당일 발생한 계좌 인출 누명 사건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덮어 씌우려 했던 누명이 오히려 그들이 제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그들은 당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출할 장부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낼 때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다신 나타나지 마라. 그 오만함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단단하게 다듬어졌는지 그들은 끝내 몰랐던 것이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나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점퍼 속에는 그들의 추악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증거가 들어있고 제 뒤에는 저를 도와줄 법적 장치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과 차가운 감옥의 벽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고 안심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그들의 목줄을 죄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보셨듯 제가 겪은 수모는 모두 그들이 파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저의 반격에 당황하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인생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 사이다 같은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복수의 칼날을 갈며 보낸 일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도 짜릿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출 계약서, 남편의 사업 자금 횡령 정황, 그리고 시어머니가 감춰두었던 차명 계좌의 흐름까지 모든 서류가 수사관의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저는 비로소 10년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그들에게 올 첫 번째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세상 어딘가에서 굶주리고 있을 거라 믿으며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겠지요.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들의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수사관들의 위압적인 뒷모습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생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력과 재산이 오직 타인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사상 누각임을 알 리 없던 이들에게 현실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겁니까?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법 자금 세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 장부들이 제가 쫓겨나면서 가져온 그 낡은 점퍼 속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제가 쫓겨난 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낡은 점퍼가 곧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며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변호사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붙잡고 쩔쩔매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당장 나가서 굶어 죽어라라며 독설을 퍼붓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저 겁에 질린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사관들에게 매달리며 우리 며느리가 저 며느리년이 우리를 모함한 거다 라며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잡한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그들이 조작했던 제 명의의 서류들과 실제 장부의 대조를 통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그들이 있었음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낼 때 만들었던 그 어설픈 누명이 오히려 그들을 법적인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끝날 무렵 남편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그가 차에 태워지기 전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믿을 수 없었겠지요. 시어머니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악인은 결코 자신의 악행이 대가 없이 끝날 것이라 믿지만 세상의 인과응보는 언제나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요. 그들이 저를 짓밟았던 10년의 시간보다 그들이 벌을 받을 시간은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내쫓았던 대문 앞에 서서 작게 응조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알릴 기회를 내게 던져준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고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짓밟으며 비웃었던 데가 제가 흘린 눈물보다 더 큰 비명으로 그들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변명하고 그 변명들이 어떻게 하나씩 반박당하며 그들의 비참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지 그 통쾌한 과정을 상세히 담아보겠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드디어 법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일주일 전 압수수색 당시보다 훨씬 더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사라지고 죄수복과 다를 바 없는 무채색 옷을 입은 채 서로를 탓하며 쏘아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허망한 이익 공동체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는 제 심장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파멸을 지켜볼 준비가 된 냉철한 이성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시댁 측 변호사는 마치 준비된 각본이라도 있는 듯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저 경제관념이 없는 며느리에게 속아 피해를 본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서류 조작과 불법 대출은 원고나가 주도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그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변론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멍청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며느리라고 얕잡아 보았던 그 습관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완전히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차례가 되자 그는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제가 쫓겨나던 날 밤 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빚을 다 떠안고 나가면 우리 재산은 안전하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사색이 되어 변호사를 향해 억울하다는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낡은 점퍼 속에서 발견한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각 페이지는 그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제 변호사를 통해 장부 속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개인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대출금이 어떻게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탕진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할 때마다 판사님의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법정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방청객들은 혀를 차며 그들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그 가식적인 눈물은 10년 전 제게 했던 연기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어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가 다 시켰잖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간 효자와 인자한 어머니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괴롭혔던 두 사람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사이다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들이 제게 씌웠던 누명은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오히려 그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서류를 위조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판사님은 그들의 변론을 중간에 끊으며 피고인들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지난 10년의 고통을 씻어주는 가장 달콤한 위로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시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 결국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한 가련하고도 악랄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당당하게 이겨냈다는 격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햇살이 쏟아지는 법원 정문을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보신 법정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그들이 저를 쫓아낼 때 가졌던 그 자신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범죄는 법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법적 판결 이후 사회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매장되고 제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복수는 법정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법정에서의 결판이 났다고 해서 모든 복수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참교육은 그들이 세상을 향해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그들의 사회적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재판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성실한 사업가와 인자한 노인의 평판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수집했던 증거들은 이제 단순히 법적 기록을 넘어 세상 모든 이들이 그들의 실체를 알게 만드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다음 날부터 그들의 집 앞은 몰려든 기자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채 내부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과거 그들이 저를 쫓아내며 빗속에서 비웃었던 대문 밖으로 이제는 그들이 숨어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평소 그들을 칭찬하며 치켜세우던 이웃들과 친척들은 이제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등 돌렸습니다.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남의 인생을 짓밟고 쌓은 부가 얼마나 가겠느냐는 수군거림이 그들의 담벼락을 넘어 집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부엌에서 고된 노동을 하거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그 집의 배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연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폐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그녀의 모습에서 며느리를 착취하며
희희낙낙하던 과거의 악랄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다시금 동정심을 구하는 비굴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속에는 죄책감 대신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비굴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전 남편 역시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를 탓하며 추하게 싸웠던 그들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당신들은 나에게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줬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그 문 안에서 당신들이 만든 지옥을 견디며 살아가세요.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쌀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뒤로하고 돌아서 나올 때 그들의 집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참회하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고함과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10년의 세월을 짓눌렀던 거대한 사슬을 끊어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돈도 명예도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오만과 탐욕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대가, 즉 고립이라는 형벌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준비한 복수의 정점입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남은 생을 타인의 비난과 스스로의 수치심 속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평생 낙인 찍힌 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려 했던 계획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굴레 속에 가두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뒤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담아내려 합니다. 이 길고 긴 사이다 복수극의 끝에서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복수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날, 저는 그 지긋지긋했던 낡은 점퍼를 다시 꺼냈습니다. 곰팡내와 비린내로 가득했던 그러나 동시에 저를 구원해 주었던 그 점퍼는 이제 제 곁을 떠나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뒷산의 작은 공터에 구덩이를 파고 그 점퍼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제가 되어가는 점퍼를 보며 지난 10년간 저를 올가매었던 시댁이라는 이름의 지옥도 함께 불타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연기가 파란 하늘 위로 흩어질 때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며 가졌던 오만함은 결국 차가운 감옥의 벽을 마주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들은 이제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이용해 사치를 즐기고 저를 노예처럼 부리던 그들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철저히 잊었고 저 또한 그들을 제 인생의 기억 저편으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던 이름 대신 제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았던 증거들을 정리하며 배웠던 법률적 지식과 끈기를 바탕으로 이제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상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지옥은 이제 타인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저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의 부름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 어떤 즐거운 일을 할지 고민하며 창문을 엽니다.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난 10년은 긴 겨울이었지만 이제 제 인생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짓밟으려 했던 이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빛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예전에 저와 같은 눈빛을 가진 여성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작게만 여기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당신을 둘러싼 그 지옥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지옥의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자 그 누구보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한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쫓겨나던 그 밤, 낡은 점퍼 하나의 의지에 세상에 버려졌던 제가 어떻게 그 거대한 악의 무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섰는지 그 과정을 보며 여러분도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제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돋아난 새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낡은 점퍼와 같은 어두운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미련 없이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머물지 않습니다. 찬란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